전 세계에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웨비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주최하는 제6차 코비드-19의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영상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 웨비나에서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비드-19에 대응해서 그간 저희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행했던 제반 정책들, 기술, 경험들을 토대로 이것들을 전 세계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런 세미나를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영상 웨비나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주제를 우리가 이제 코비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비드-19에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활 속의 방역, 그래서 좀 더 이런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유지 가능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4개의 국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데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총 4개로 진행이 되니 여러분이 편하신 언어 채널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처음 발생한 코비드 환자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그 락다운이나 제반 그 조치들을 좀 완화하는 단계에 많은 이제 나라들이 거치고 있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확진자들이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2차 유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2차 유행이 온다면 지금 현재 1차보다도 더욱더 큰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면 안 되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리두기, 손 씻기, 재반 예방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일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사고본부 수습본부에서 계시는 손영래 국장님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제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이제 생활 속의 방역이니 크게 2가지의 생활 속 방역의 아주 핵심적인 그 사례를 저희가 사례를 발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교육 측면에서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오셔서 그 한국의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 프로야구인데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무관중 으로 지금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웨비나에서도 그랬듯이 저희가 3분의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님의 인사말로 저희 6차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보건부 담당자들과 관계자 여러분, 특별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영상회의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근본 위기로 세계가 서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와 다원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이동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보호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하에 의료진을 비롯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창의적이고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앱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승차검진형,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검체 채취 방안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은 최근 들어 다행히 신규 발생 추세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와 직접 교류가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웹세미나와 영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 의료진들과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처럼 여러분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김강익 기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발표자를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략기획반장님을 맡고 계신 손영래 국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큰 정책적 틀,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적 방법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손영래라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상당 기간 장기전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이 발표는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핵심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일상적인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이 코로나 방역을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각 나라마다 보건의료 체계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여건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이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발표가 각 나라에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간 순서에 따른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푸른색 막대가 신규 환자 수, 그리고 푸른색 선이 치료 중인 환자 수입니다. 붉은색 막대는 퇴원 환자 수, 이 붉은색 선은 누적한 퇴원자들입니다.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8일까지는 하루 1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월 28일 대구시의 신천지라는 특수한 종교 집단에 소속된 31번 환자를 발견한 이후에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서 열흘 뒤인 2월 29일에는 하루 약 900명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정점을 지나 환자 발생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3월 28일에는 치료 중인 환자보다는 격리 치료돼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후 쭉 진행이 완만하게 개선되어 5월 6일부터는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총 환자 수는 11,947명, 이 중 완치자는 1,654명, 그리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017명, 사망자는 276명입니다. 현재까지 치명률은 약 2.3% 수준입니다. 환자 진단을 위한 PCR 테스트 검사는 약 105만 건이 시행되었고 양성률은 1.2% 정도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크게 집중되어 있고 약 8,200명 정도의 환자가 이 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 지역에 신천지라고 하는 특수한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이 야기된 원인입니다.
참고로 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은 약 7,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대응 체계를 일상 속에서 조화시킨다는 개념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레벨 1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라고 부르고 있는 단계이며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의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2단계는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고위험 시설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면서 불필요한 모임과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활동 이외의 대중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폐쇄나 봉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공고를 잘 수용해 주시고 있어서 과거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평소 국민들의 이동량의 반 수준으로 이동량이 저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전환은 매주 지난 2주간의 주요한 지표들을 평가해서 이 단계 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하루에 신규 환자 수가 50건 이하인지,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가 5% 이하인지, 또는 집단 감염의 규모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단계의 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주요 개념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란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허용하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상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의 구성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위생수칙과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최대한 느리고 작은 규모로 전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하게 이 광범위한 감시 체계가 전체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생겨나는 경우 최대한 이를 빨리 찾아내고 개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취약시설이나 위험 집단에 대한 대규모 감시 체계도 같이 운영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찾아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교한 추적과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접촉자와 환자를 찾고 이를 격리해서 확산을 막고 감염을 소멸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3가지 과정이 유기롭게 잘 조화돼서 작동되어야지만 이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구성 요소, 시민들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민들은 개인별로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별로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학습하고 실천합니다. 아프면 3, 4일 쉬기, 1, 2m의 거리두기 등등 이 5개의 기본적인 개인 수칙과 마스크를 항상 실내에서 착용할 것, 그리고 소독과 환기를 어떻게 시킬 것 등등 4가지의 보조적인 이 수칙을 슬라이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킴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가령 한국의 경우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 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은 이후에 교회, 직장, 유흥시설 등 50군데가 넘는 영업시설 등을 통해서 7차 감염까지 감염이 확산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지난 2월에 한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루에 800명, 900명이 넘는 수백 명의 폭발적인 환자 증가는 없었습니다. 연쇄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규모는 20에서 한 30명 수준의 중규모 정도의 감염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한 과반 정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들이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줌으로써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감염의 규모를 줄여주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 시설은 별도로 지정하고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이 밀폐도
밀집도, 이용자 규모, 이용 시간, 침방울이 나오는 정도, 관리 정도 등 6가지 지표를 통해서 다중 이용 시설들을 평가하고 위험한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합니다. 현재 약 8가지의 시설들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이 거기에 속하고, 이러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칙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출입 기록을 반드시 작성한다든지 실내 소독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등의 핵심적인 방역 수칙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5월부터 점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외 분산단 시설부터 시작해서 실내 분산시설, 실외 밀집시설, 실내 밀집시설 순으로 위험도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순으로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 부활절의 종교 행사나 대규모의 공무원 시험 등을 함께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1, 2m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에 관계된 핵심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하여 6월부터 현재 모든 학교의 등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중이고 교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황이 좀 더 호전된다 그러면 점차 등교 수업의 분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의 두 번째 요소로 설명드린 광범위한 감시 체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포병 감시 체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넓게 감시를 함으로써 이 목적은 한시라도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규 폐렴 입원 환자라든지 새로운 중환자실 입원 환자 혹은 응급실 내원 환자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본감시 체계라고 하는 여러 감시 체계를 작동시켜서 코로나19가 지역에서 유행하는지도 함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시망 뿐만 아니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병원이나 정신병원, 그리고 요양원 등의 경우에는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집단에 대한 검사도 함께하고 있어서 모든 군 입대 장병이나 학생 등 중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사실 검사량 자체를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어서 풀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풀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우 5명의 검사자의 검체를 섞어서 한꺼번에 검사하는 기법으로 이런 위험 시설이나 위험 인구 집단에 대한 표본적인 감시를 하는 검사에 있어서는 이런 풀링 기법 자체가 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의 세 번째 요소로 설명한 신속하고 정교한 역학조사 그리고 공격적인 검사입니다. 이 한국의 역학조사 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확진 환자가 생긴 경우 이 이동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내기라든지 핸드폰 위치 추적, 이용시설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확인 등 광범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추적된 이 시설의 접촉 의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공격적인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확진 환자가 노래방을 다녀갔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했거나 혹은 병원을 다녀간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그 시설에 이용했던 전원을 모두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추적과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모든 감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이 환자들을 격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모든 정부 부문이 협력해서 총력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KCDC라고 하는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정부 조직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이 시작되면은 KCDC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이 KCDC의 감염병 대응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총력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선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구를 형성해서 병원과 의료 인력 등과 같은 보건의료 체계의 동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부가 한 축에서 결합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함께 결합해서 거대한 정부 연합기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정부 연합기구에서 KCD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들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행정 조치들을 동원하며 이 역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도 유사하게 이러한 기구들을 갖추게 됩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이런 방역체계를 동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KCDC와 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 매일 아침마다 합동회의를 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이 회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수백 개의 정부기관들이, 그리고 참여자 면에서는 3,000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들이 이 합동회의를 지켜보고 이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매일마다 저희가 이 환자의 확진 상태라든지 그리고 대응 체계의 변화 등을, 위험도 등을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오전과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19의 동향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칙들은 전 사회 부분에서 신뢰를 받고 함께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의 대응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신종감염병의 출현은 사실상 누구도 준비되지 못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회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아직까지 평가하기 이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국도 각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외국의 각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영래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생활 방역이라고도 하는 이 주요 정책의 주요 차이가 무엇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정부에서 어떻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서로 다른 시설 간의 그 리스크를 평가해서 차별화된 정책을 하는지, 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멀티 섹터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정책들 펴나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다음 발표는 이제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염의 우려 때문에 계속 학교를 닫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학교 교육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학교를 열고 또 어떻게 한국의 온라인 개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업데이트 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의 원격 수업과 등교 개학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3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시민 의식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책무를 3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수행해 나가면서 코로나에 대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새로운 학기 개학을 4월 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보통 한국 학교들의 개학은 3월 2일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월 9일에는 중학교 3학년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생들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함으로써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들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540만 명의 학생들이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러닝 사이트와 한국교육방송인 EBS 온라인 수업과 같은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확대하여서 최대 600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컨텐츠에 더 많은 학습 컨텐츠가 더해졌습니다. 예컨대 전자학습 사이트, EBS 강의 비디오, 정부가 공인하거나 승인한 교과서의 전자책, 디지털 교과서, 민간 학습 컨텐츠가 모두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데이터 걱정 없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의 열정적인 헌신과 역량입니다. 전국에 495개 원격 수업 시범 학교를 선정 운영하였고 1만 커뮤니티 교원을 임명하여서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였습니다. 1만 커뮤니티 교원은 학교 현장에 원격 교육 안착을 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에서 대표 교사 또 교육 공무원 등 총 1만여 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체이고 실시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격 수업은 전국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40만 명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교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98%가 일반적인 학년도의 일반적인 학생 출석률과 거의 동일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종류는 각각의 학교 환경과 또 학생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교사 원격 수업 유형은 예컨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성공 핵심 요인을 꼽아본다면 첨단 ICT 인프라, 신속한 원격 수업 플랫폼 역량 확대,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의 열정적인 헌신과 의지, 그리고 원격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 등입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은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원격 교육과 가정 방문 교육을 병행하여 지행하였고, 또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 산하의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원격 교육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다국어 안내 자료가 제작되고 또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각각 한국어 교사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를 저소득층 교육 취약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어서 학생들이 ICT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제공은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이 교육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통신 3사 간에 이루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통신 비용 지출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또 주요 교육 사이트에 별도의 통신 비용 없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고 접속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민간 교육 컨텐츠도 공공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언제로 할지 협의하고 나서 5월 첫째 주로 결정하였습니다. 4월 21일 등교 개학 3단계 절차를 밟겠다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등교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잠재적으로 학교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각기 다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실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모의 훈련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 보호 장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학교가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교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 누적이 분명코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유행병이 다시 한번 재발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글로벌 위기 발발에 대비하여서 한국의 모든 학교는 한 단계 더 도약한 교육, 학습, 또 위생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학생들의 건강과 또 웰빙인 복지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6%가 원격 수업을 앞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힘입어서 한국식 원격 교육 모델이 구축되어서 보다 혁신적으로 발전된 한국 교육이 앞으로 추구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서 전 세계가 교육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격 교육을 포함하여서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숙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교육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개학을 어떤 의사 결정 과정과 어떤 고려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다시 리오픈하는 의사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오프라인과 함께 그 온라인 상에서 그 강의 클래스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런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vulnerable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비책을 함께 갖추고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발표자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이진영 사무차장님이신데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프로야구를 개막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무관중으로 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야구장은 비록 못 가는 게 아쉽지만 텔레비에 열심히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관중으로 야구를 그 시행하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O 사무차장 이진형입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KBO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BO는 1982년에 출범하여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또한 미국 프로야구 MLB, 일본 프로야구 MPB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간 800만 명의 관중이 입장하는 세계 3대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1982년 이래 39번의 시즌 동안 무려 1억 7천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KBO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스포츠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관람 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국민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을 통해 세계 130여 개 나라로 생중계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K-방역과 함께 KBO 리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적 위상 상승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KBO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KBO 리그의 정상적인 개막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전 구단이 합심하여 국가의 방역 체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경기 전 일정을 취소하고 KBO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곧바로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막 연기 여부 등 코로나19 대응을 본격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고 3월 17일에는 질병관리 전문가, 미디어, 구단 관계자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KBO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실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3월 19일에는 시즌 개막 전 세부 지침이 담긴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1판을 배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은 점차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KBO는 다가올 개막에 앞서 연습 경기 및
개막 이후의 리그 운영을 위한 2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4월 13일 통합 매뉴얼 2판을 정식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KBO 통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4월 21일부터 연습 경기를 개최하고 5월 5일부터 무관중 리그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O는 정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에는 서울시장께서 서울 잠실 경기장을 점검하였고 5월 5일에는 개막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인천문학구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KBO는 선수단은 물론 야구 팬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과 리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BO는 앞으로 야구 팬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관람 수칙 등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KBO의 가장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KBO는 선수단, 리그 관계자, 그리고 야구 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리그 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KBO는 이와 같은 기본 원칙으로 첫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고 두 번째,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세 번째, 현장에서의 방역체계 점검과 감염 확산 예방 활동을 통해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O는 2020 시즌의 안전한 운영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무국, 구단 대표, 의료, 법률,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KBO 코로나19 대응 TF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 준수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과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고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TF는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KBO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무관중 개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개막에 맞춰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구장의 코로나19 방역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는 등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KBO는 선수, 관계자 및 야구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TF에서 논의된 세부 지침이 담긴 자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 2020 KBO 리그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증상 및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장을 찾는 선수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기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수단, 구단 관계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방역을 통해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내 유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수칙도 정부 및 방역당국 지침에 의거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가 선수단 내 발생할 경우 우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일 경우 격리 해제 및 활동 재개를 시행하고 만일 양성 판정일 경우에는 방역당국 가이드에 따라 조치하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자가 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특히 접촉자 범위가 리그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실행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리그 중단까지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수단도 선수와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트레이너, 프런트, 경기 진행요원, 시설 관리 등 리그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분들의 예방 지침을 세분화하여 구성했습니다. 특히 선수단의 경우 홈팀과 원정팀 이동 동선에 대한 철저한 분리는 물론 반드시 입장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 맨손 하이파이브나 물 뿌리기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행동 자제, 대중 사우나 이용 금지, 피트니스장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고 그 외 신체 접촉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항목들로 예방 지침을 구성했습니다. 왼쪽은 구장 도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홈팀과 원정팀 선수단 입장 동선도 철저히 분리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입장할 때도 예외 없이 모든 선수가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고 발열이 없는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귀가 주치하고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바로 검진할 수 있도록 구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장 곳곳에 코로나19 대응 예방 수칙을 담은 입간판을 설치하여 선수단은 물론 앞으로 관중 입장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광판에도 수시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상영함으로써 선수단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입장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전광판을 통해 계속 안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KBO는 이 같은 철저한 방역 대응 매뉴얼 제작뿐 아니라 10개 구단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현장에서 예방 수칙과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수단 및 관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든 선수와 구단 관계자, KBO 관계자 모두는 온라인 앱과 웹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1일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구단은 선수단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감염 예방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O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체 대응 매뉴얼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방역당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 덕분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O 리그 역시 무관중으로 개막을 맞이하여 미국 MLB를 비롯한 해외 여러 스포츠 리그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ESPN 중계를 통해 전 세계 130여 개국 해외 팬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KBO 리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코로나19가 보다 안정화되어 팬들과 직접 야구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진영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3대 프로야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굉장히 큰 규모의 한국의 프로야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무관중으로 이 시즌을 개막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빨리 코로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서 관중들이 직접 가서 프로야구도 보고 저도 빨리 야구장 가서 프로야구를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세 분의 연자들의 발표를 다 들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진숙 본부장님이 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시게 되셔서 질의응답은 김재은 부장님께서 대신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을 잘 좀 매니지하기 위해서 세 분께 한 번씩 질문을 드리고 또 그 한 라운드가 돌아가면 다시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한 분씩 또 질문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신 소영래 국장님께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약간의 확진자가 좀 증가한 추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shifting towards the social distancing with an increase in confirmed cases in recently? 이 질문입니다. 예.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한국도 언제든지 한 단계 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국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매주마다 현재의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초점들은 현재 확산의 정도가 현재 우리 의료체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냐, 혹은 확산의 위험도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현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 의료체계에서의 변동을 야기시켜서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체계를 가동시켜야 될 정도의 수준이냐가 단계를 올리는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설명드린 바 있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라든지 혹은 이 방역망에서 통제되고 있는 감염자의 비율이나 혹은 경로불명의 감염 비율 등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재생산 지수 R값도 같이 좀 보면서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감염들이 계속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체계의 통상적 범위로는 대응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염이 확산된다 그러면 단계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함께 정부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은 단계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결국 국민들의 이동을 억제시키고 여러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개입해서 어떤 고위험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시킨다든지 혹은 다른 시설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함께 동반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라든지 혹은 행복권 같은 부분들의 침해를 받게 되고 또 하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의 침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비용이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생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단계를 올려서 이동량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회 합의에 입각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계를 올리지 않고 이 생활방역 체계 내에서 어쩌든 간에 코로나19를 통제해 나가면서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과 현재의 방역 체계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확진자가 약간 최근에 증가하긴 했지만 확진자 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지표들을 복지부가 고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강화된 조치를 했을 때 사회 경제적 비용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신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계획은 없으시다라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재현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교 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Please tell us preventive efforts in schools in the preparation for offline classes.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등교 수업 전환에 맞춰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각 학교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 사정에 맞춰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등교 전에 자기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서 감염 무신자는 등교를 제한하는 부분, 또 교실 내 책상 간격이 최다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부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부분, 또 마스크와 체온계, 손소독제,
스탈균티스와 같은 방역 제품을 구비하는 부분,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가격리를 하고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리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또 학교별 특성에 맞는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그런 특별 소독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등교 수업 시작 후에는 학교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또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매일 학생 접촉이 빈번한 그런 시설과 기구에 대해서는 청소와 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일과 시간에는 그런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로 개방을 해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또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둘 채로 가동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학교 급식은 학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또 학생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방법, 또 식당 대신 교실에서 배식하는 방법 같은 부분들이 권장이 되었고, 식당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를 조정을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학년이나 반별로 이제 시차 배식을 하거나 식탁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방역에서 어떻게 그 이제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지, 이제 급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순차 시간차를 두고 급식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 또 이제 뭐 그 방역 여러 가지 단계 스테릴라이제이션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이제 야구 프로야구에 관한 질문인데요. KBO 리그가 전례 없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무관중 개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해외에 다 중계가 되면서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달라진 KBO의 위상을 느끼고 계신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mid the unprecedented stage situation of the pandemic, the KBO League is embracing the spectatorless opening of the league. And a lot of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KBO League around the world. Do you feel the enhanced status of KBO League?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한민국 KBO 리그는 1982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그리고 일본의 MPB 리그에 의해서 세계 세 번째로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위상으로 따진다면은 메이저리그는 빅볼, 큰 경기를 지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MPB 리그 역시 1936년에 출범 이후에 한국보다 앞선다는 그런 리그의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는 KBO 리그는 대한민국의 K 방역에 힘을 입어서 저희가 5월 5일 날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먼저 개막을 했는데, 이 개막된 모든 경기가 저희는 현재 미국 ESPN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130개국의 생방송으로 매일 한 경기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률 역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K 방역에 의해 저희 선수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모든 스포츠, 일본의 모든 스포츠는 현재 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야구가 KBO 리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KBO 리그의 경기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 그리고 KBO 리그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각종 SNS나 외신을 통해서 각종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열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뛰어난 우수한 국민성,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KBO 리그의 경기에서 전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한 응원 문화 그리고 경기력,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K-팝 그리고 K 문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포츠 역시 케이블로서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K 베이스볼을 선도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분씩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손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탁구장이나 이런 우리 이웃에 있는 생활 속의 체육 시설에서 감염이 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탁구장 등 예상치 못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어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를 못했지만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How do you proactively manage and bolster the control of unexpected risks arising from high-risk facilities such as recent group infection in the table tennis club?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국의 이런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업시설이나 혹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혹은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을 셧다운시키는, 운영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고강도의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런 시설들을 전부 문을 닫게끔 폐쇄를 시켰고 현재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재개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쪽 운영들을 중단시키지 않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집에서 외출을 안 하시고 이런 시설의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실제 이 시설들이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은 시설의 이용률 자체는 극히 떨어졌던 그런 상황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들어갔을 때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외국과는 조금 다른 문제점으로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문을 닫았다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게끔 허용해 주면 되는 거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의 이 시설들에 대해서 규제를 약간씩 더 가하게 되는 쪽으로 지금 좀 역순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은 정부가 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들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이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수칙에 대한 준수가 떨어지는 곳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 지금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생활 방역 체계로 이완된 다음부터 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는 여러 시설들 중에서도 집단 감염에 극히 취약한 시설들이 있고 특히 이런 취약한 시설들 중에서 방역 수칙의 준수가 어렵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다소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시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드셨던 탁구 시설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좀 곤혹스러워했던 거는 종교 쪽의 소모임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혹은 예전에 클럽 같은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공통점들은 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군중들이 밀집되고 특히 행위 자체가 비말, 침방울을 많이 튀길 수 있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밀접한 접촉이 야기되고 또한 이런 공간들이 소독이나 환기가 되게 어려우면서도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곳들이란 겁니다. 일례로 클럽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좁은 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기는 되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이 감염에 취약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만약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의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6가지 정도의 지표들, 밀집도, 밀접도, 그리고 활동성이나 혹은 군중의 다수성, 방역관리의 이 취약성 등등을 평가를 해서 집단 감염에 상당히 취약한 시설을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방역 수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행정 규제적인 규제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소독이나 환기 부분들,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들 혹은 이용 명부를 분명히
비중이 적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출입 기록을 통해서 QR코드 같은 걸 통한 출입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는 등등을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키게끔 하면서 이런 고위험 시설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험 시설들은 8개 정도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중이고 이 8개에서 점점 더 지역사회 쪽에서의 감염 취약 시설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력하게 방역수칙의 준수가 강제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점검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수칙의 준수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고위험 시설을 분류를 하고 그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비교적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이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독이랄지 환기랄지 출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8가지 유형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 2-3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클럽 같은 유흥 시설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실내 체육 시설 중에서도 이제 밀폐된 곳에서 스피닝이나 GX 같은 줌바리와 같은 굉장히 집단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이 운동을 하는 체육 시설도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교육 부분에 대한 그 2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등교 수업으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How is the online learning system used after shifting to offline classes?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5월 20일에 고3 학생을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전학년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그런 감염병 추이에 따라서 등교 수업일이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또는 그 학년이나 학교급별로 시차 등교를 하거나 또 뭐 학급 단위로 오전 오후반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8일 이후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이용량은 원격 수업 그런 기간 대비해서는 60에서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다양한 그런 원격 수업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됐지만 완벽히 뭐 모든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그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야구에 대해서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방역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하고 싶은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What are the special preventive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the pandemic for the safe operation of the games, and what kind of support do you want to request in relation to COVID-19, especially fro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그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19 대응 TF를 즉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응 TF에서는 원칙을 2가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팬들과 국민들과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2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가장 완벽하게 그 호흡을 맞춰서 간다는 게 저희의 2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선수들의 이동 동선을 철저하게 외부와 분리를 했습니다. 선수단의 안전을 택했고요. 그리고 방역을 함과 동시에
저희 야구 같은 경우는 야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실내 스포츠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야외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스포츠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저희는 선수단의 그 동선을 철저히 분리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관객을 입장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많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코로나 TF에서 만드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선수들 간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관객들이 입장했을 경우 관객들은 야외 스포츠에서 철저하게 앞 뒤를 띄우고 양 옆에까지 띄워서 관객들이 응원 역시 육성 응원을 철저하게 금지를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말을 튀는 거를 방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객석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동할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철저히 막음으로써 우리 관객들이 안전하게 야구 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그 중앙 정부와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KBO는 철저히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면은 저희는 관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순차적으로 적은 인원이 들어오시고 안전이 확인이 된다면은 차후 많은 인원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KBO 리그는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K 베이스볼의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응원 문화를 해외에 보여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좀 더 외국에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또 장기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순차적으로 관중들을 모시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다 끝났고요. 시간이 저희가 더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라운드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제 COVID-19 감염자나 접촉자의 추적법과 접촉자의 검역 또는 격리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Could you please give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he method of contact tracing of COVID-19 patients and quarantine or isolation plan for the contacts?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상당히 방대한 질문이라서 아마 저희 국제회비나 3차, 4차가 이런 주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전에 국제회비나 쪽 화면을 좀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추적을 어떻게 방역 당국이 추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진 환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역학조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IC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된 그 IC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 역학조사를 굉장히 하루나 이틀 동안에 전부 신속하게 해낸다라고 하는 목표하에 진행이 됩니다. 보통 확진 환자가 발견되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가 한 2명이 배정돼서 이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하는 기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신용카드 정보나 핸드폰 위치 추적, 혹은 어떤 건물을 이용했다 그러면 CCTV 추적이라든지 혹은 QR코드를 통한 출입 명부의 확인 등을 활용해서 목표는 하루 정도 이내에 그 접촉자들을 전부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에서는 사실 신속성과 그리고 또 정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또 접촉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통상의 감염병보다는 좀 더 넓게 잡아서 가급적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는 쪽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쿠팡의 물류센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배달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 확진 환자가 근무했던 그 공장에서 근로자와 방문자들을 하루 정도 이내에 4,500명 정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4,500명에 대해서 전원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5일 이내에 이 검사를 모두
완료시키면서 그중에서 약 한 80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것들을 찾아내서 이 환자들을 치료시설로 격리시키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접촉자들이 찾아진다 그러면 이 접촉자들을 어떻게 격리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격리 관리 쪽은 이 찾아낸 접촉자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2주간에 거쳐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격리 의무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임의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 격리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전담 공무원들이 배정되고 격리 기간 중에 식량이라든지 생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격리자들에 대해서는 혹여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무작위로 지방정부에서 시시때때로 점검을 좀 하면서 이탈의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격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대략 총 격리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최근의 경우에는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격리자로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4,500명 정도에 대해서 5일에 역학조사 다 끝내셨다는 이야기죠. 예, 굉장히 저도 이 수치를 듣고 놀랍네요. 굉장히 신속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소득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오늘이 이제 6차 웨비나인데 지난번 웨비나에서 이제 그런 특정 주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보건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고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교육학적 방법들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영구적으로 통합하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당히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envision the future of the educational process in terms of permanently integrating online learning with traditional pedagogical methods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고 심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간 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무선망이나 스마트 기기 같은 학교의 정보통신 인프라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원격 수업을 준비하게 되어서 굉장히 현장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학교 교육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와 현장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 또 긴밀한 협력 덕택에 다양한 방식의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그런 미래의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교실 수업과 원격 수업의 융합을 포함해서 또 역량이 중심이 되는 교육, 또 학생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 또 과정이 중심이 되는 평가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또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도 함께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의 무선망이나 디바이스 보급 같은 환경 개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질문이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저의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여서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강의를 이제 특히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처음으로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해보면서 사실 많은 걸 느꼈고
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희가 교육에 나아갈 길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제 대면 중심의 강의를 저희가 고집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융합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좀 학생 중심 또는 교육의 수요자 중심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고 사회화가 진행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의 그 학교 생활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대학에 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 KBO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제 야구 팬들이 언제쯤 직접 경기장에 가서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야구 팬들이 직접 야구장에 가서 관람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것에 가장 신경 쓰고 계신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hen do you expect the fans of the KBO League will be able to watch baseball games at the ballparks? A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baseball fans to be able to watch the games at the ballparks in response to COVID-19?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개막을 한 KBO 리그인데요. 모든 선수단과 관계자들 모두가 야구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야구 팬들을 모시고서 멋진 야구를 펼쳐 보이고 싶은 게 저희의 현재 소망입니다.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선수단과 관중들의 동선을 현재 철저히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입장객이 입장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입장하신 분의 모든 분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로만 예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입장한 모든 분들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객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좌석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비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객석에서는 철저하게 음식물의 섭취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관객석을 한꺼번에 모두 오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철저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일정 부분의 관중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거고요.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은 입장 그리고 퇴장 그리고 화장실 가기 등 이런 때 모두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야외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그 관중들을 모시고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KBO 리그의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KBO 리그의 경기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에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 저희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고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희망에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실내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축구나 야구가 이제 관중이 직접 오셔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한번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좀 더 있으시고 또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장님께
아까 잠깐 말씀을 이제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하고 이제 그 두 가지 대응책 중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어떤 상황일 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지에 대한 뭐 판단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What are the key factors in shifting from social distancing to distancing in daily life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이제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일상적인 경제, 사회 경제 활동을 상당히 좀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규제와 캠페인과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단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 쪽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루에 평균 한 50에서 한 7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큰 노력 없이도 현재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이 숫자를 넘어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면 저희 의료 체계의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 자원들을 축소시켜서 코로나19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쪽 부분의 치료 혹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피해가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피크를 그리면서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대규모의 급속 확산으로 빠지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재생산 지수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재생산 지수보다는 방역망에서 통제 가능한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은 경로를 모르겠는 경로 불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면서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들을 아까 앞서 제시해드렸던 그런 지표들과 함께 매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보면서 이 위험도가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속에서는 이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단계로 올리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Not라고 하는데 그 R-Not 외에도 이제 우리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증가하는 또는 이제 그 확진자 수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김재현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면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좀 부족한 취약계층이랄지 또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For distance school learning, has the government provided any assistance to teachers or the vulnerable population with limited access to digital devices? 라는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교사를 위해서는 사실 약소한 수준입니다만 원격 수업 운영 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로 마이크나 웹캠 같은 기자재 구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소외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기기 대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통계청, 또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 또 민간 기업까지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의 5.3% 정도인 28만 명에게 스마트 기기가 대여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소득층과 또 다자녀 조손가정의 학생들, 또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주로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SKT, KT, 그리고 LG U+에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전 국민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EBS나 캐리스의 그런 원격 교육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셔서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전 국민이 공공 그 교육 플랫폼을 통신 비용 없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vulnerable population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 분 전문가께서 생활 방역에 있어서 큰 정책적 요소들,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야구에서 이제 무관중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 나라가 처한 고유한 환경이나 문화에 분명히 이제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한국의 경험이 또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해오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 이러한 이 정보나 정책의 공유가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큰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기회에 저희가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기회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오늘 이 웨비나 영상만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지식의 공유, 회의를 한다고 하면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웨비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흔치 않은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또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효과적인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이제 온라인 강의나 비대면 교육이 뭐 조금씩 예전에도 논의가 됐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거 역사를 보면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이런 코로나가 많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줬지만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가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일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같이 진행했던 이런 웨비나가 그러한 국가 간의 협력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했던 이 웨비나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 보건복지부의 유튜브 채널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주관하고 또 보건산업진흥원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최한 제6차 그 코비드-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영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